건축가 강구진에게 새로 지은 이 집은 그의 세상이자 우주였다. 10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그는 아내 소연과 함께 꿈에 그리던 집을 완성했다.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가 직접 디자인한 미니멀한 가구들 위로 따스한 온기를 더했다. 소연이 향긋한 커피를 들고 그의 곁에 다가왔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존재, 일주일 전 세상에 태어난 그의 딸 하늘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완벽한 풍경에 아주 작은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더 있었다. 소파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 별이었다. 별이와의 첫 만남은 한 달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지방의 건설 현장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우진은 갓길에 버려진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상자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낑낑거림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의 그였지만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재킷에 싸서 집으로 데려왔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자신에게 온 유일한 별이라는 의미로 그는 녀석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별이는 조용하고 겁이 많은 강아지였지만 유독 우진과 소연에게는 꼬리를 치며 따랐다. 부부에게 별이는 처사이를 맞이하기 전 찾아온 작은 선물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우진과 소연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기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녀석은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저 아기를 감싼 속삭의 냄새를 한참 동안 맡더니 아기의 옆에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얌전히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그 모습에 우진과 소연은 감동했다. 어머, 우리 별이 벌써부터 언니 노릇 하려는 거야.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별이의 이상할 정도로 헌신적인 경호가 시작되었다. 별이는 하늘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소연이 하늘이에게 수유를 할 때면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아기를 쳐다보았다. 하늘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면 별이는 침대 바로 밑에 자리를 잡고 밤새 그곳을 지켰다.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반드시 아기가 보이는 곳에서만 허겁지겁 해치우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 동안 부부는 별이의 그런 행동이 마냥 사랑스럽고 대견했다. SNS에 우리 딸의 개인 경호원이라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헌신은 어딘지 모르게 집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녀석은 마치 아기에게 닥칠지 모를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도 막으려는 것처럼 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고 창밖으로 무언가 지나가기만 해도 낮은 경계음을 냈다. 특히 낯선 손님이 집에 오는 날이면 별이는 하늘이가 있는 방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그 누구도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다. 우진은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어미개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글들이 많았다. 별이가 하늘이를 자신의 새끼처럼 여기는 것일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별이의 행동은 단순한 보호 본능 이상이었다. 거기에는 마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비장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도 우진은 잠에서 깨어 조용히 하늘이의 방으로 향했다. 아기는 색색거리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아기의 얼굴을 천사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밑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별이는 잠들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웅크린 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직 아기 침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를 지키는 작은 수호신처럼 보였다. 우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집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평화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작은 강아지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이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간구진과 소연은 서툴지만 행복한 육아 전쟁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별이의 헌신적인 경호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별이의 행동에 새로운 패턴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명백한 적이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면 별이는 하늘이의 침대 밑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의 한쪽 구석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정원은 남쪽으로, 창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방, 별이가 맹렬하게 노려보는 곳은 바로 창문이 있는 북쪽 벽의 구석이었다. 그르르르.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저음이었다. 우진은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 그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벽지와 하늘이의 장난감 상자가 놓여 있을 뿐 벌레 한 마리, 바람 한 점 새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다. 별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이리 와. 우진이 달래면 별이는 잠시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의 곁으로 왔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겨서도 녀석의 시선은 여전히 그 벽 한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곳에 끔찍한 무언가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별이의 행동은 부부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 소연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별이가 왜 저러는 걸까요? 혹시 저러다가 우리 하늘이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요? 에이, 설마 별이가 하늘이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냥 너무 예민해서 그래. 우리가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우진은 애써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의심과 불안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건축가였다. 그는 논리와 이성, 그리고 정확한 계산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는 별이의 행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쳐서 외부의 빛과 그림자를 완전히 차단했다. 하지만 별이는 여전히 같은 곳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그 구석에 커다란 수납장을 가져다 놓아보기도 했다. 그러자 별이는 이제 그 수납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하늘이의 방문을 닫고 별이를 거실에 재웠다. 그러자 별이는 밤새도록 방문을 긁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평소에 으르렁거림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절박해서 우진과 소연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자신을 오 선생이라고 소개한 중년의 남자는 인상이 좋고 서글서글했다. 아이고, 사모님,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저희도 예전에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이맘때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예쁠 때죠.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집 안에서 꼬리를 내리고 자신을 경계하는 별이를 보며 말했다. 걔가 좀 예민한가 봅니다. 아기가 새로 오면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더군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말은 친절한 조언이었지만 우진은 그에게서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미소는 너무 과장되게 친절했고 하늘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러움과 시기심을 넘어선 어떤 집요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새벽 2시가 되자 별이의 으르렁거림이 시작되었다. 우진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설치한 집안의 모든 CCTV 화면을 띄웠다. 그는 건축가로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집 안팎의 모든 움직임은 고화질 카메라에 24시간 녹화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의 방에 설치된 베이비캠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 속에서 별이는 어김없이 침대 밑에 서서 방구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대체 저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우진은 초조하게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집, 그의 이성적인 세계 안에서 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지난밤의 녹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돌려보기로 그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별이만이 볼 수 있었던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날 밤 아내와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강구진은 서재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다. 그의 집에는 그가 직접 설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집 안팎의 모든 것을 녹화하는 CCTV는 그의 일터인 건축사무소 서버에 24시간 저장되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치의 녹화 영상을 모두 불러왔다. 스스로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고작게 짖는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그는 이 찝찝한 미스터리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먼저 하늘이의 방에 설치된 베이비캠 영상부터 확인했다. 새벽 2시 영상 속에서 잠들어 있던 별이가 스르르 일어나더니 어김없이 창문 쪽 구석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우진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빛의 각도, 그림자의 움직임, 모든 것을 분석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가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던 순간 그의 뇌리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니라 밖을 봐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즉시 하늘이의 방 창문 바로 아래 정원을 비추고 있는 외부 카메라의 영상으로 바꿨다. 그는 지난밤의 영상을 16배속으로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밤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달이 뜨고 졌다.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뿐 아무런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틀 전, 사흘 전의 영상까지 모두 돌려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역시 내 착각이었나? 그냥 별이가 예민한 것뿐이었나? 그가 허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나흘 전의 영상이었다. 빠른 화면 속에서 나무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가 아주 잠깐 스치듯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우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멈추고 영상을 거꾸로 되감았다. 그리고 프레임 단위로 아주 천천히 재생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새벽 2시 3분 정원 구석. 커다란 나무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체 하나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남자. 남자는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명백히 2층에 있는 하늘이의 방 창문을 향해 있었다. CCTV의 야간 적외선 모드 때문에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불길하고 위협적인 존재감만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생생했다. 우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베이비캠 영상을 동시에 띄웠다. 소름 끼치는 일치였다. 외부 카메라에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나는 순간 내부 카메라의 별이가 잠에서 깨어나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정원에 서서 하늘이의 방을 올려다보는 내내 별이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약 10분 뒤 남자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별이의 으르렁거림도 거짓말처럼 멎었다. 우진은 미친 듯이 다른 날의 영상들도 확인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을 여러 번 더 발견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 자신의 딸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이는 헛것을 보고 짖은 게 아니었다. 녀석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딸의 방을 향해 다가오는 어둠의 침입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그 침입자를 향해 경고하며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우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온몸이 차갑게 떨려왔다.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꿈의 집은 사실은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유리성에 불과했다.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나고 아버지가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화면 속에 얼어붙은 검은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이제 의문은 무엇이 아니었다. 누구인가? 대체 저놈은 누구이며 갓 태어난 내 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평화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자신의 딸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잠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이후 강구진의 세상은 전장이 되었다. 그는 아내 소연에게는 CCTV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괜한 공포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위협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깨 위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이면 서재에 틀어박혀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밤을 새웠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정원 곳곳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성능 투광 조명을 설치했고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가로 카메라를 몇 대 더 달았다. 모든 창문과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유난히해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그저 하늘이도 태어났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그냥 예방 차원이야 라고 둘러댔다. 소연은 그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남편의 눈에 서린 낯선 긴장감을 느끼고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진이 보안을 강화한 이후로 며칠 동안 정원의 그 검은 실루엣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별이도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잠을 잤다.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로워진 것 같았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 우진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어쩌면 그 실루엣은 정말로 길을 잃은 등산객이나 술 취한 동네 주민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PTSD가 만들어낸 망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더 교활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위협은 이제 대낮에 친절한 얼굴로 모습을 바꾸어 그에게 다가왔다. 바로 옆집 남자 오 선생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우진의 가족에게 접근했다. 강 선생, 새로 조명 다셨네요. 이야, 아주 든든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 그런 마음이죠. 저도 우리 아들 녀석 태어났을 때 온 집안에 자물쇠를 달았더랬죠.
그는 담벼락 너머로 말을 걸며 능숙하게 우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우진이 설치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마치 감정평가사처럼 꼼꼼하게 훑어보았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아기용품이라며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우리 집사람이 하늘이 보고 싶다고 난리네요. 집에 아기 웃음소리가 없으니 얼마나 적적한지 모른다면서. 그의 모든 친절한 행동이 이제 우진에게는 자신의 성체를 염탐하고 침입 경로를 파악하려는 교활한 책략으로 보였다. 우진은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웃는 얼굴로 오 선생을 대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아내 소연은 이런 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육아 스트레스와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날카로워요. 오 선생님은 그냥 좋은 이웃일 뿐인데 왜 그렇게 사람을 경계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져요. 아내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우진을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이 이웃을 의심한다고 말하면 아내는 그를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으로 취급할 터였다. 그의 완벽했던 집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오해 사이에 갇힌 외로운 감옥이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 선생 부부를 잠시 정원으로 초대해 차를 마셨다. 우진은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태블릿으로 정원의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오 선생은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소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소연이 잠시 차를 더 가지러 실내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 속 오 선생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텅 비게 변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하늘이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집요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갈망. 우진의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저놈이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딸을 엿보던 그 검은 실루엣은 지금 대낮의 햇살 아래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바로 저 남자였다. 위협은 더 이상 밤에만 찾아오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위협은 이미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가장 친절한 얼굴을 하고 그의 가족 곁에 앉아 있었다. 우진은 태블릿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며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그날 밤 예보에 없던 거대한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다.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었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두들겼다. 강구진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불안은 단순히 궂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창밖의 폭풍우가 마치 자신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위협의 전주곡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불안을 증명이라도 하듯 별이는 평소와 달랐다. 녀석은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대신 안절부절 못하며 온 집안을 맴돌았고 현관문과 하늘이의 방 문 앞을 번갈아 가며 지켰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밤 12시가 지났을 무렵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폭풍으로 인해 변압기가 고장난 것이다. 완벽한 어둠과 정전, 우진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가 자랑하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옆집
오 선생의 집 창가에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에게 이 폭풍우와 정전은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창문을 부술 작은 도구를 챙겼다. 그리고 어둠과 폭우를 틈타 짐승처럼 담을 넘어 우진의 집으로 향했다. 그르르릉 집 안의 별이가 침입자의 접근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녀석은 하늘이의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여보, 별이가 왜 저래? 어둠 속에서 소연이 불안하게 속삭였다. 우진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손에 묵직한 금속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내가 가볼게. 당신은 하늘이 곁에 있어. 우진이 거실로 나서는 순간 뒤뜰의 주방 창문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왔다. 오, 선생이었다. 누구야? 우진이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오 선생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그는 우진을 피해 망설임 없이 2층 하늘이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의 되찾아야 할 아이였다. 안드웨이, 우진은 필사적으로 그를 쫓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하늘이의 방문 앞에서 마침내 두 남자가 마주 섰다. 그들 사이를 작은 강아지 별이가 가로막고 있었다. 별이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작은 몸이 부서져라 온 힘을 다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작은 주인을 지키려는 용맹한 경호원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비켜, 이 강아지 새끼야. 오 선생은 이성을 잃고 별이를 걷어차려 했다. 그 순간 우진이 그의 몸을 덮쳤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두 남자의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우진은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힘으로, 오 선생은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힌 광인의 힘으로 서로를 공격했다. 가구가 쓰러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 어서. 우진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찾아 L12를 눌렀다. 격투의 순간 우진은 오 선생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오 선생이 승리를 직감하고 넘어진 우진을 내리치려던 찰나였다. 별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그대로 물어버렸다. 유악! 오 선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발목에 매달린 별이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고 그 덕분에 우진은 결정적인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스탠드 조명을 집어들어 오 선생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에 오 선생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집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멀리서 희망처럼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딸의 침대로 다가갔다. 다행히 하늘이는 무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치에서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작은 영웅 별이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아니었다면 그는 오늘 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이 완벽한 집도 사랑하는 딸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가장 작고 약한 존재가 가장 위대한 용기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구진의 집은 폭풍우와 폭력의 흔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쓰러진 오 선생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민우야, 우리 아들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우진과 소연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오 선생의 아내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된 슬픈 진실이 밝혀졌다. 오 선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진의 집은 원래 오 선생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2년 전 그들의 외아들 민우가 지금 하늘이가 쓰는 바로 그 방에서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결국 그 집을 팔고 바로 옆집으로 이사했다. 아들의 영혼이 깃든 곳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남편은 우리 민우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대개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하늘 아가를 우리 민우가 환생한 거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고백에 우진과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오 선생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지독한 슬픔이 만들어낸 위험하고도 뒤틀린 망상이었던 것이다. 그가 밤마다 정원에서 하늘이의 방을 올려다본 것은 자신의 다시 태어난 아들을 지켜보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원래 있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연은 자신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있는 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별이가 이상하다고, 혹시나 하늘이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별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보고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다. 별이는 오 선생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식을 향한 뒤틀린 집착과 위험한 광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보이지 않는 아기로부터 작은 주인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경고였다. 소연은 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별아.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오 선생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감옥 대신 치료 감호소로 보내졌다. 그의 아내는 우진의 가족에게 몇 번이고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다. 우진과 소연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깨진 유리창은 새로 갈았고 부서진 가구들은 치워졌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와는 다른 더 단단하고 소중한 평화였다. 한바탕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가족은 이전보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며칠 뒤 맑게 갠 아침, 우진은 하늘이의 방에 들어섰다. 밤새 내린 비에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별이가 매일 밤 으르렁거리며 노려보던 그 방구석으로 다가갔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어둠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평소처럼 그 구석으로 다가가 냄새를 한번 킁킁 맡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 햇살이 녀석의 작은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녀석의 길고 외로웠던 밤의 경계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은 그가 설치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아니었다. 바로 저 작고 용감한 별이라는 이름의 수호신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구진의 집 정원에는 이제 제법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상처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물어갔다. 가족은 그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뭉쳤다. 우진은 더 이상 완벽한 집, 완벽한 건축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집이라는 공간의 진정한 의미는
견고한 벽이나 최첨단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가족의 사랑과 온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조금 다른 곳에 쓰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오 선생 부부의 사연을 접한 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위한 작은 추모 공원이나 치유의 정원을 무료로 설계해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다.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을 통해 그 역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소연 역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서 든든하게 가족을 지키는 남편과 무엇보다 용감한 작은 반려견 별이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정원에서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겨울 내내 엎드려만 있던 하늘이가 어느덧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니야, 아바한테 와야지. 우진과 소연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이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하늘이는 뽀얀 볼을 한 채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한 걸음 나아갔다. 별이는 그런 하늘이의 바로 옆에 바싹 붙어 혹시라도 아이가 넘어질까봐 보디가드처럼 함께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녀석의 역할은 이제 어둠 속의 위협을 감시하는 경계병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다정한 동반자였다. 하늘이가 세 걸음째를 내디뎠을 때 그만 발이 꼬여 폭신한 잔디 위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아이의 입이 삐죽거리며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별이가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간지러웠는지 하늘이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얼굴을 핥아주는 별이를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애 첫 단어를 말했다. 마열. 우진과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첫 마디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바로 자신들을 구해준 작은 영웅의 이름이라니.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진은 잔디 위에 앉아 하늘이와 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하늘이는 까르르 웃으며 별이의 털을 잡아당겼고 별이는 귀찮다는 듯하면서도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이 완벽한 행복의 순간을 만끽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봄 하늘. 그는 깨달았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신은 자신이 설계한 그 어떤 견고한 벽도 비싼 보안 시스템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두운 밤, 길 위에서 그가 거두어준 작고 보잘것없던 한 생명이었다. 그의 가족을 지키는 별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발치에서 빛나고 있었다. 우진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이 두 번째 봄을 평생을 다해 지켜나가겠다고 조용히 셔츠 주머니에 맹세했다.